이제 일단 월수입이 0원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파이어족의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파이어족이라고 해도 자산 규모도 다 천차만별이고 생활비 지출하는 그 수준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330만 원이 결코 적지가 않죠. 꽤 많이 쓰죠. 고정비가 175만 원 정도, 변동비가 155만 원 정도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고정비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지금 주거 비용이에요. 제가 원래 자가 명의의 집에 살다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가를 팔고 전세로 이동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전세에 묶여있는 돈도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최소화시키느라고 월세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월세 73만 원짜리 그 원룸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그 월세랑 관리비 해서 매월 8, 90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퇴사하니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다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월 또 한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또 비중이 큰 항목을 보자면 세금이 있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투자한 부동산 자산에서 재산세가 발생하니까 그 세금이 또 연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비 중에서는 지금 가장 퇴사하고 뛰게 커진 항목이 교육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실력을 키우는데 올인하느라고 노동소득까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력을 빠르게 키우기 위한 교육비를 정말 아끼지 않고 많이 썼죠. 책도 많이 사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서 교육비로 초반에 1년 동안은 연간 1,000만 원 이상 썼었는데 지금은 연 최소한 6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걸 매월로 계산하면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깝지 않고, 제가 식비는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전혀 아깝지 않고 앞으로도 제 소득이 늘어나는 한 계속해서 키워가고 싶은 항목이에요. 그 외에 또 이제 회사를 다닐 때랑 달라진 것들은 제가 옷 사는데 비용을 이제 거의 안 쓰게 됐다는 거, 거의 유니폼으로 돌려 입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돈도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남들의 이렇게 시선을 의식해서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 되게 안 쓰게 됐고, 또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로 쓰는 그 비용들이 또 줄어들게 됐고, 출퇴근 안 하니까 시내 교통비도 되게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지방으로 임장을 다니게 되면서 또 쓰는 비용이 있어서 교통비는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되게 세세하게 이걸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혹시나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야무지게 절약해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니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회사를 다닐 때는 월급이 따박따박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출 관리를 안 하면서 살았고 저축도 안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퇴사를 하고 제 수입이 불규칙해지고 심지어 이게 수입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수입과 지출 계획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월 단위의 생활비 관리가 아니라 최소 1년 단위로 제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수입이 0원이 된 이후로 그때 당시 스마트 스토어를 정리하면서 생겼던 자금, 그리고 제가 또 주거를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생긴 자금, 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처에서 만들어지는 자금들 중에서 쪼개서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또 일부는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시기도 금액도 다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좀 계획을 해놓고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해두고 그거를 이렇게 월별로 말하자면 쪼개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해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자도 거의 안 주는 예금 통장에 넣어놓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파킹 통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됐어요. 돈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그래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런 통장들, 또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파킹 통장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야무지게 이용을 하게 됐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자금의 경우에는 투자로 굴리는데, 이렇게 확보된 현금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파킹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아까우니까 투자로 굴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내가 현금화 해야 되느냐, 얼마나
쉽게 내가 원할 때 현금화 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되게 중요한 상태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이 오래 묶이는 투자처보다는 분양권이라든지 좀 이렇게 매도가 용이한 투자 종목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킨 통장을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요. 좋죠. 되게 좋은 게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진작 안 썼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이자 띵 받으면 되게 너무 기분 좋아요. 좋거든요. 뭔가 돈을 버는 느낌? 그쵸. 약간, 예. 궁금한 게 요즘에 캣님은 투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거에 깔고 앉은 돈을 빼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투자금을 만들 때는 저축을 해서 그걸 이렇게 오랜 기간 차곡차곡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는 걸 해야겠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을 시점에 이미 수입이 딱 끊긴 상태였거든요.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을 어떻게든 빼내자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 생애 첫 주택을 사서 거기서 이제 실거주를 6년 넘게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죠. 그때 세비티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홀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거기 주담대를 열심히 갚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6년 동안 시세가 거의 안 오른 거예요. 아파트 값은 그렇게 안 올랐지만 대신에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제가 주담대를 갚으면서 그 돈이 이제 쌓였던 게 있어서 그 아파트를 파니까 이제 그 돈을 확보하게 됐고 일부 전세 보증금 내고 나머지를 제 첫 번째 투자 시드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월세로 옮기면서 한 번 더 자금을 빼냈고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에 이렇게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종잣돈 없다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계속 저축만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의외로 커요. 그 실거주에 밑에 깔려있는 돈이. 그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게 정말 투자의 첫걸음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실거주라는 어떤 그 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적시에 타이밍에 오를 지역을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실거주에 매여 있으면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피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계시니까 다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캣님 말씀 중에 되게 공감했던 게 저도 첫 집을 거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샀었어요. 정말 거의 7년 살았는데 크게 저도 오르지 않고 저도 계속 대출만 갚으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공감됐어요. 그렇죠. 이제 캣님께서 저희 이제 소친님들께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돈하고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내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세비티님 채널의 소치님들께서는 좋은 부동산 선생님을 멘토로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부동산을 공부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퇴사를 하고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미래에 원하는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이어족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그 수준, 자산의 규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그 이후의 삶의 만족도와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제 경제적인 조건만 갖춰져서 혹은 회사 생활이 너무 싫어서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 이후에 회사 안 가니까 이제 시간은 많아졌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게 또 회사를 다닐 때 막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놀아야 그게 재밌는 건데 이제는 그냥 놀기만 하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는 느낌 때문에 거기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파이어족에 대한 인식
아직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파이어족의 삶을 택한다는 건요, 단순히 이렇게 돈 문제에서부터만 자유로워지고 내가 회사에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시선, 통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선택하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방향으로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돈도 많은 자유로운 파이어족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